지금 캐시플로우를 재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엔트로픽이 빨리 상장을 해야 됩니다. 나스닥이. 왜냐하면 지금 돈을 쓰는 쪽은 많아요. 그리고 돈을 쓰는 쪽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나스닥 지수에 이것이 카운팅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스닥이 상장이 되지 않았죠. 네. 여기서 이 캐펙스 투자를 갖다가 돈을 이제 버는 쪽은 이제 한국 국가잖아요. 마이크론도 그렇지만 거기 점유율이 20% 전후이기 때문에 그건 쉽지가 않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없습니다. 그리고 엔트로픽이 없어요. 오픈 AI도 없습니다. 엔트로픽과 오픈 AI는 지금 B2B라든지 B2C에서 엄청나게 QOQ로 매출 성장률이 150%씩 찍히는 쪽이에요. 한국하고 비슷한 거죠. 한국의 반도체하고 비슷한 수준의 이익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카운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스닥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냉정하게 퀀트가 봤을 때는 나스닥은 계속해서 여기에 현금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돈을 쓴 쪽이 있고 거기에서 생태계가 거기에서 돈 버는 쪽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지수 측면에서는 안정성이 부각이 되고 이 돈 쓰는 것이 이쪽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수급적인 낙수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지금 알파벳이나 메타라든지 아마존, 하이퍼스케일, 오라클까지 포함해서 매도를 했는데 나스닥에서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스닥이 단기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이 캐시플로우가 좋지가 않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측면으로 부각이 되는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일단은 빠르게 기본적으로 이제 10월 달로 예상이 되는데 엔트로픽이 상장이 되어야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나스닥 지수가 좀 올라가야 네. 지금 나스닥 지수하고 코스피 지수가 콜레이션 상당히 좀 많이 붙었는데 이것은 긍정적인 신호긴 합니다. 왜냐하면 빅테크의 AI에 대한 생태계를 기본적으로 SK 하이닉스의 AD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 시장에 대한 SK 하이닉스가 마케팅 효과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미국 투자자들이 마이크론 사지 않고 하이닉스를 살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나스닥에서 돈을 버는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세일즈포스 여러 가지의 그 기업들 중에 하나로 SK 하이닉스가 좀 탑재가 되면서 코스피의 어떤 그 동시다발적인 어떤 나스닥의 어떤 연동성이 높아진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부 저희가 이제 레버리지 ETF 때문에 수급이 꼬여가지고 나스닥을 우리가 끌어내린 것은 맞지만 네. 반대로 어떤 이제 실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게 수급의 실타래가 좀 많이 꼬인 것이 좀 풀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한국의 반도체, 한국의 어떤 그 반도체가 글로벌적인 어떤 그 나스닥을 좀 끌고 올라갈 수가 있겠다. 그것도 엔트로픽이 빨리 상장을 해야지 도와주는 거죠.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반도체와 이런 이제 B2C, B2B 기업들 실질적인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쪽에 조금 빨리 상장이 돼야 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좀 많다. 그래서 네. 핵심적인 것은 지금 이제 매도하고 떠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상당히 주시장의 중장기적인 성과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른 자산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이제 반도체 코스피가 아닌 자산군을 가게 되면 전반적인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지금 전체적인 AI 투자가 가장 활발할 시기에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는 전환 시기에 상당히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적인 어떤 이슈는 단기적으로는 외인들 수급을 분명히 봐야 된다. 근데 외인 수급을 왜 봐야 되냐? 우리가 현금 비중을 확보했던 그 현금을 가지고 매수할 타이밍을 찾는 것이지 지금 외인들이 매도하니까 다 팔고 팔아라, 떠나라 이런 컨셉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현금 비중 한 50%는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이라도 현금 비중 확보를 하십시오. 그리고 네. 외인들의 어떤 그 방향성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점 어느 정도 잡아놓고 그 다음부터 버텀 분석을 하는 게 맞지. 지금 이 지수의 변동성을 이제 해치하고자 하는 지수의 변동성이 버텀업적인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수의 변동성 없애지진 않습니다. 지수를 해치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 전반적인 이
글로벌 자산 배분의 어떤 그런 컨셉, 그리고 그 위험 선호, 안전 선호에 대한 어떤 이 수급적인 어떤 임팩트 이런 네. 것들을 한번 꼭 이제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증시도 큰 조정을 보이면서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얘기가 사실은 그 전에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어느 정도 좀 상쇄가 된 요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연기금 기관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도 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거의 움직이질 않네요.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외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리밸런싱, 매도 리밸런싱에 뭐 수요가 거의 없어졌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9,000포인트 시기에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 자체가 한 30%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6,000 후반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러프하게 계산을 하면 25%에서 26%. 그러면 이제 26.8%인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의 레인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금의 어떤 그 수급적인 어떤 임팩트는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가만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뭐 외인들이 중요한 거죠.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지금 매도하고 있는 부분은 전일 주식에 대한 전일 변동성에 대한 해지 수단인 것 같습니다. 외인들 같은 경우는 MSCI 코리아, MSCI EM의 한국 비중이 지금 21%인데 네.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16.1%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인들은 이런 리스크가 이제 안전 선호가 부과되지 않는 시기에서는 자연스럽게 매수 리밸런싱 최근에 일주 동안 오늘 제외하고 일주 동안 나타났던 것 같이 장 초반부터 후반까지 꾸준히 매수하는 CD 매매 이것이 결국은 이 프로그램 매매고 패시브 컨셉의 리밸런싱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히 그 좋은 증거인데 그런 컨셉으로 간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기술적인 반등 안에서 전반적인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국의 어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어떤 그 실적이 상당 부분 괜찮다라는 측면 그리고 금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금리가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만한다. 그리고 네. 전반적인 이제 물가에 대한 어떤 부담감, 그 연준 FOMC에서 조금 이제 이런 너무 이제 금리가 높아지는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코멘트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충분히 우리가 기회를 잡고 이 우리가 높아진 그 현금 비중을 갖다가 주식에 넣을 수 있는 상당히 좀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말씀을 들어보면 기회를 잡기 위해서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한다. 50% 가까이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반도체주가 살아나야 전반적인 다른 섹터의 어떤 순환매든 그런 어떤 우리가 소위 주목하고 있는 조방원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또 코스닥에서 어떤 바이오주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갈 수 있을 것인지도 좀 질문을 드려보겠고요. 일단은 반도체의 어떤 흐름들이 우리 시장 전반을 가르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안도되는 말씀을 좀 드리면 단일 종목 ETF에 대한 어떤 순설정액이 상당히 좀 많았었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거의 이제 시총 기준으로 보면 10조가 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단일 종목 ETF가 순유입이 끊기고 순유출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도 그랬겠지만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일 종목 ETF에 대한 어떤 속성을 많이 좀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레버리지 ETF를 좀 줄인다라는 그런 컨셉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향후에 나타날 그 변동성을 조금 이제 잠재적으로 좀 줄이는 역할이 충분히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이익 증가율도 상당히 좀 중요한 함수가 되겠는데 이것이 이제 2분기에 많이 썼습니다. 반도체가 1,500%가 이익 증가율을 보였어요. 이 반도체 주가, 코스피 주가는 어떤 그 분기 실적의 YOY와 똑같은 함수를 똑같은 궤적을 좀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3분기 이렇게 높아진 상태에서 3분기에 우리 반도체가 2,000%, 4분기에 3,000%, 4,000% 이렇게 우리가 이익 그로스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
되냐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지금 많이 주가가 빠진 측면으로 본다면 뭐 3분기에 저희가 뭐 이익으로서 확 떨어진다라는 그런 가정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고점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기술적인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중동 리스크뿐만 아니라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부담,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 위기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기회를 찾기 위한 어떤 방책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지켜봐야 할지 조언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증권의 이경수 수석연구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